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남편을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픈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공허한 마음이 들고 기댈 곳 없을 때 가끔 이곳을 벗삼아 사연을 듣곤 했어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는 아픈 남편과 함께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면 우리 남편도 기적적으로 건강해질 거라 믿고 열심히 팔이며 다리며 주물렀었는데 왠지 우리 남편이 여기 올라오는 제 사연을 듣는다면 하늘에서도 저를 위로해 줄 것 같아 여기에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네요. 까마득히 옛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미혼이었지만 혼자서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싱글 대디였지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시장 안에 있던 한 정육점이었는데 남편은 정육점 사장님이었고 저는 그 정육점에 자주 가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제가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매일 퇴근길에 고기들을 종류별로 조금씩 사갔었거든요. 얼마나 단골 손님이었냐면 제가 멀리서 걸어만 와도 남편이 제가 자주 사가는 고기를 알고 있으니 알아서 미리 고기를 꺼내놓고 먹기 좋게 썰고 있었어요. 역시 오늘도 갈비살로 사가실 줄 알고 미리 잘라놨어요. 단골 손님이시라 제가 오늘도 좀 많이 넣어놨어요. 맛있게 드세요. 역시 사장님 센스가 짱이시네요. 사장님이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다른 데는 절대 못 가겠어요. 참.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내일 오시면 저희 가게 다른 부위도 조금 서비스로 넣어드릴게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를 쉰 적이 없는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언제나 정육점이 열려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항상 퇴근을 정육점으로 했어요. 그러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퇴근하자마자 정육점으로 향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던 정육점이라 사장님 몸이 편찮으신가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여시는데 골병이 안 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 날 다시 정육점을 갔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사장님한테 괜히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사장님, 어제는 몸이 편찮으셨던 거예요? 문 닫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문 닫혀 있어서 놀랬어요. 무슨 일 있으셨던 건 아니죠? 어제 딸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가느라 오후 장사를 못했어요. 안 그래도 손님 오실 것 같았는데 열어야 하나 고민했다가 딸이 너무 아파서. 아니에요. 저보다는 딸이 먼저죠. 사장님이 너무 젊어 보이셔서 결혼하셨는지 몰랐는데 딸까지 있으셨구나. 어쩌다 보니 딸이랑 아들이 동시에 생겨버렸네요.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손님은 매일 고기 드시면 질리지 않으세요? 매일은 아니라도 자주 먹으면 질리던데. 무슨 소리예요? 고기가 어떻게 질릴 수가 있어요. 저는 매일 먹어도 매일 맛있던데요. 오늘도 정량보다 많이 담아주셨네요. 항상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골병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딸이 아픈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에게 쌍둥이 딸 아들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식이 있으니 당연히 결혼한 줄 알았고 미혼부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고기를 매일 구워 먹으니까 건강이 걱정됐는지 레시피를 몇 개 알려주시더라고요. 평소처럼 고기를 건네받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시더니 앞치마 호주머니에 보관해뒀던 조그만 종이를 제게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종이 한 번, 남편 한 번 번갈아 쳐다봤어요.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더니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키면서 별거 아니고 고기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 몇 개 적어봤다는 거예요. 그거 별건 아니고 매일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고기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생각보다 많아서 몇 개 적어봤어요. 저는 요리를 못해서 구워 먹는 것밖에 안 해봤는데 사장님은 요리 잘하시나 봐요. 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사실 호텔 경영학과 다녔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졸업을 못했었어요. 그게 한이 돼서 집에서 계속 만들다 보니 흉내는 낼 수 있는 정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 그럼 가끔 요리해야 할 날 오면 사장님께 레시피 물어봐도 돼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라면 끓이는 거랑 고기 굽는 거밖에 없어요. 아유, 당연하죠. 제가 아는 요리라면 언제든지 알려드릴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저는 가끔 집에 친구들 초대하거나 부모님 초대했을 때 만들 음식 조리법을 남편에게 몇 번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어요. 편해지니까 고기 자르는 거 기다리면서 직장 상사도 쉽게 되고 친구랑 싸운 것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제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진지하게 해답을 찾아주기도 해서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한날은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요리 레시피를 물었었는데 이런 건 한번 해봐야 흉내낼 수 있다고 정육점 안에 있던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처음이고 단둘이 있는 것도 처음이라 괜히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 풀고자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이 키우는 거 힘들지 않냐고 결혼은 언제 했냐는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당시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튀어나온 얘기였거든요. 솔직히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라곤 회사 결혼 자식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였는데 제 말에 남편이 잠시 멈칫하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더라고요. 저 결혼 안 했고 애만 있어요. 여자친구가 쌍둥이 낳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정육점을 해서 다행이었죠 뭐. 어머, 죄송해요. 저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모르고 자식 있다고 하셔서 당연히 결혼하신 줄 알고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진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게 왜 세은 씨가 미안해할 일이에요. 미안해하니까 제가 진짜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저는 미혼부라는 말에 괜한 얘기를 꺼냈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고 손으로 제 입을 연신 쳤어요. 자식 있으면 무조건 결혼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남편에게 상처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그런 반응이 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그러지 말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함에 괜히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초등학교까지 보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제가 남편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데 아무래도 그때부터였나 봐요. 처음엔 연민으로 시작했던 이 감정이 조금씩 관심으로 바뀌고 마지막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고기를 사러 갔던 정육점도 점차 남편을 보기 위해 가게 되더라고요. 괜히 요리할 일도 없으면서 레시피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러다 평소처럼 정육점에 갔는데 한 여자아이가 쪼르르 달려가서 남편 품에 안겼어요. 뒤이어 남자아이도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남편 품에 안기더라고요. 말 안 해도 남편의 자식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유, 언제 커서 이렇게 무거워졌대? 이젠 한 손으로 못 들겠는데? 아 참참, 너네 콩나물 할머니 알지? 저기 콩나물 파시는 할머니 말이야. 네, 여기서 나가서 왼쪽으로 쭉 올라서 또 왼쪽으로 꺾으면 있는 할머니. 맨날 우리한테 사탕 주시는 할머니잖아. 맞아, 할머니 우리 되게 이뻐하셔. 우리 할머니보다 더 이뻐하셔. 그 할머니가 고기 주문한 게 있거든?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드리고 가. 옆 가게 오늘 휴무라 할머니 심심하실 거니까 재롱도 부리고, 알겠지? 아이들은 남편의 심부름에도 싫은 기색 없이 서로 가려고 난리였어요. 엄마 없이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잘 자란 것 같았어요. 곧바로 심부름 하러 가서 인사해볼 틈도 없이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고 나니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 남편에게 고백을 하게 됐고 남편이 처음엔 정중하게 제 고백을 거절하더라고요. 사장님, 저 돌려서 얘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랑 만나보실래요? 가벼운 연애 말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요. 예? 죄송해요, 세은씨.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세은씨가 싫어서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혼이긴 하지만 보다시피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저 만나면 세은씨만 힘들 거예요.
제가 사장님 자식 있는 거 모르고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저 진짜 사장님이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애들한테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세은씨,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왜 고작 시장에서 정육점이나 하고 애까지 있는 저랑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성실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장님보다 조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장님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만날 수 없어요. 남편은 몇 번이나 제 고백을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굴하지 않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4번째 고백했을 때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면서 제 고백을 받아주더라고요.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정육점을 정리하고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저는 퇴사를 하고 전업주부가 되어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쌍둥이들을 키워나갔어요. 정육점을 리모델링해서 가게를 차린 거라 위치는 그대로였어요. 워낙 남편이 주변 상인들에게 잘했던지라 상인들은 꼭 저희 가게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거기다 가끔 고기를 찾는 분들이 있어서 조그맣게 정육점 코너도 만들어놨고요. 그렇게 국밥집 겸 정육점은 자리를 잡아갔고 나중엔 근처에 더 큰 가게로 확장 이전할 수 있었어요. 가게가 잘 되어서 걱정 없이 살 것 같았던 저는 생각과 다르게 걱정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제 걱정의 주범은 바로 쌍둥이들이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은 좀처럼 제게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때만 친한 척하고 남편이 없으면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아빠 일하고 올 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 말 잘 듣고 있으면 올 때 치킨 사올게. 알았지? 아빠 없는 동안 엄마 힘들게 하면 아빠가 너네 혼낼 거야. 응, 우리 엄마 말 잘 들어. 그치 엄마? 우리 엄마 말 잘 듣잖아. 맞지. 우리 아들딸이 아빠보다 엄마 말 잘 듣지. 여보, 올 때 치킨 사와? 저번에도 사온다고 했다가 안 사와서 애들 얼마나 서운해했는데. 에휴, 알겠네요. 오늘은 꼭 사올게. 맞다. 오늘 저녁에 단체 손님이 있어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 애들 배고플 거니까 밥 간단하게 먹이고 기다리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얘들아, 오늘 아빠 조금 늦으신다고 하니까 저녁 일찍 먹자. 알겠지? 그리고 놀았으면 치우라니까. 장난감 다 어질러져 있잖아. 실수로 밟고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야, 무슨 소리 안 들리냐? 11월에도 모기가 있나? 왜 이리 앵앵거리지? 몰라. 알게 뭐야. 문구점에 게임기 새로 들어왔다던데. 그거 하러 가자. 아니면 근처에 생긴 PC방이나 갈까? 라면 먹으면서 게임하자. 아이들은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면 아이들도 뒤따라서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올 쯤에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은 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제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기다려왔어요. 아직은 어려서 그렇겠지, 사춘기라서 그렇겠지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해왔어요. 그렇게 성인이 되도록 아이들은 저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소처럼 웃으면서 집을 나선 남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저희 품에 돌아왔어요. 간만에 일 마치고 친구 만나는 날이라며 엄청 들뜬 모습으로 나간 날이었거든요. 국밥집을 정리하고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신호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원래 그 시간에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거리라 남편이 파란불 되자마자 좌우를 안 살피고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졸음운전으로 신호도 못 보고 남편도 못 본 트럭기사가 사고를 낸 거예요. 남편은 파란불에 건넜으니 아무 잘못이 없었고 온전히 트럭기사의 잘못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누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트럭기사는 겨우 팔만 살짝 다친 상태로 합의 부탁한다고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합의해줄 마음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제가 응급실에 왔을 때 남편은 수술대에 누워 있었고 그마저도 뇌가 많이 부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도중에 나와야 했어요.
무교였던 저는 신이 있다면 제발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그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국밥집은 남편의 사고로 당분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잠시 문을 닫아야 했어요. 저는 중환자실에 가서 아직도 수술을 못하고 있는 남편 면회를 하고 복도에 있던 의자에 앉아 남편이 안 움직여도 숨만 붙어 있어도 좋다고 수술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그렇게 눈을 감은 채로 한참을 빌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을 떠서 올려다보니 아들이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걱정돼서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빠 수술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이 정도면 가망 없는 거 아니에요? 뇌 부어서 수술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면 못 써. 너네 아빠 강한 사람이야. 어떻게든 살아날 사람이야. 뭐 그래요. 아빠가 산다고 쳐요. 그럼 국밥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저렇게 둘 수 없잖아요. 아빠가 하루아침에 다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하기 전에 팔아요. 목적이 그거였니? 어쩐지 평소엔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나한테 말 건 다 했어. 아들이라는 애가 아빠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저도 아빠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해요. 어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연락 왔었어요. 자기들한테 국밥집 팔라고요. 그런데 아빠랑 그쪽이랑 공동명의랑 되어 있어서 그쪽 동의가 필요하대요. 그래? 나는 팔 생각 없어. 다시 연락 오면 안 팔 거라고 전해. 그리고 너도 이런 얘기 할 거면 나한테 말 걸지 마. 알겠니? 평상시에 아는 척도 안 하던 아들이 왜 제게 말을 거나 했더니 역시나 이런 이유였어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남편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국밥집 팔 생각만 하는 아들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저는 남편의 피와 땀이 깃든 가게를 절대 팔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절대 팔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잠시 화장실에 세수하러 갔다 왔더니 남편이 수술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뇌가 가라앉아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길었던 몇 시간 동안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난 것 같은데 의식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환자가 의식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수술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얼마나 고개를 숙였는지 몰라요. 의사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쌍둥이들이 병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수술 때문에 왔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또 국밥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분명 안 팔겠다고 했는데도 아이들은 며칠 동안이나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더라고요. 국밥집 팔라고요. 돈도 많이 준다는데 도대체 왜 안 팔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 없어요. 나중에 그 가게 이 돈 주고 팔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나? 가게 팔 생각 없다고. 그 얘기 할 거면 찾아오지 말라는 말도 했을 텐데. 너네는 아버지가 일궈온 가게를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팔려고 할 수 있니? 나는 절대 못 팔아. 아빠가 일궈온 가게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아빠 깨어나면 다시 일 시키려고 안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우리한테 돈 떼주기 싫어서 그런 건가? 하여튼 돈에 눈 멀어가지고 이제야 계모 본성이 나오네. 이제껏 착한 척 연기하느라 고생했겠어요? 아까 의사 말 들어보니까 아빠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 못한다던데 그냥 포기해요. 너네 그딴 식으로밖에 말 못해? 너네 아버지야. 너네 낳아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신 아버지라고. 어떻게 너네가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를 그렇게 키웠어? 어? 누가 낳아달라고 했나? 낳았으면 부모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가게 안 팔 거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줌마. 아빠도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더 이상 있을 이유 없지. 팔짱 끼고 건방지게 말하는 딸에게 뺨이라도 한 대 갈겨줄까 싶었지만 같은 사람 되는 꼴이라 주먹을 꽉 쥔 채로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참았어요. 아들과 딸은 집 나가는 걸로 알고 있겠다면서 비웃으면서 병실을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남편 밑에서 저렇게 클 수 있는지 제 머리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병원에서 남편 침대 밑에 있는 보조 침대를 꺼내서 자거나 병원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자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남편을 붙잡고 열심히 간호했어요.
남편의 팔 다리를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만 버티면 남편이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한동안 아들과 딸이 코빼기도 안 보여서 앞으로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긴장을 풀자마자 아들과 딸이 병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재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용 쓰시나 봐요. 이런다고 아빠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세요. 제가 볼 땐 아빠 못 일어나요. 야, 안 그러냐? 내 말이 틀려? 그러게, 왜 사서 고생하고 그러실까? 그냥 가게 팔고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저희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가게 팔고 돈 나누면 우리 볼 일 없을 텐데. 우리 말 안 들리는 척 하는 거 봐.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저희 말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잘 생각해 봐요. 어떤 게 더 나을지. 제가 대꾸도 하지 않자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다가 잘 생각해 보라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이 의식을 찾게 만들어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대로 되지 않았고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어요. 병원에서도 남편의 경과가 좋지 않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물수건으로 남편 손을 닦고 있을 때 딸이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들고 있던 물수건을 뺏어들고 내 머리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 수혜자가 왜 당신으로 되어 있어? 왜 당신 앞으로 되어 있냐고! 당장 우리가 받는 걸로 돌려놔.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알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꿔놓니? 본인 아니면 못 바꿔. 그리고 나도 내 앞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어. 이제 됐니? 그만 가봐. 병실에서 소란 피우는 거 아니야. 사람들 다 보잖아. 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보험금 우리 거니까 너 당장 수혜자 우리 둘한테로 바꿔놔. 오늘 안에 안 바꿔놓으면 네 머리털 내가 다 뜯어버릴 거니까. 딸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갔고 저는 두통이 오려는지 지끈거려서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물이라도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그만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 밝았던 창 밖에 어두워져 있었고 제가 링게를 맞으면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더라고요. 병간호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과로에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예요. 의사는 제 상태를 말하면서 머뭇거리더니 남편이 제가 쓰러진 사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꽂고 있던 링게를 빼고 남편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쌍둥이들은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방석을 집어던지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죽인 살인자! 당신이 우리 아빠 죽였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안 나가? 염치가 있으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 돈 노리고 결혼한 거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우리 아빠 살려내. 불쌍한 우리 아빠 살려내라고. 아들과 딸의 울부짖음에 안에 있던 조문객은 저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고 제 앞에 떨어진 방석을 들고 가 원래 위치에 뒀어요. 그리고 상복을 갈아입은 뒤 조문객을 받았고 남편의 장례식을 끝까지 지켰어요. 저는 남편의 장례식을 정리하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던 사람 마냥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거예요. 자그마치 10억가량의 사망보험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쓸 수 없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다른 통장에 넣어뒀어요. 딸은 돈 냄새를 맡고 병원에서 남편 짐 정리하고 있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연기하던 딸은 온데간데 없었고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돈 받았죠? 왜? 아빠 사망보험금 말이에요. 얼마 받았어요? 억 정도는 받았으려나? 제가 사망보험금 다 달라고는 안 할게요. 대신 남자친구랑 같이 살게 전세금만 보태주세요. 너는 나한테 돈을 맡겨놨니? 그리고 그게 네 돈이야? 나 너한테 줄 돈 없어. 그게 아줌마 돈도 아니지 않나? 우리 아빠 돈이 내 돈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줄 돈이 왜 없어요? 사망보험금 받았을 텐데 내가 수령일자 확인도 안 했을까 봐요? 몇 번 말해도 내 대답은 똑같아. 너한테 줄 돈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마. 어차피 엄마라고 인정해준 적도 없으니 지금처럼 남남으로 지내면 되겠네. 안 그래? 진짜 이럴 거예요? 그럼 부조금이라도 주세요. 조문객 많던데. 부조금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말로 해선 안 통할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침대를 발로 차고 병실을 나가더라고요. 딸이 나가고 남편의 유품들을 마저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집에 간 적이 없는지라 이 3주 만에 집에 가는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가방 2개가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계속 틀린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르려고 손을 올렸는데 갑자기 아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지우한테 돈 안 주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끝까지 일해야겠어요? 그럼 저도 유치하게 할게요. 거기 앞에 있는 짐 들고 가세요. 이제 아빠도 안 계시는데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겠다. 너네 뜻대로 내가 이 집에서 나가줄게. 대신 잠깐만 문 열어봐. 아빠 유품만 정리하고 갈 테니까. 아, 유품이요? 저희 아빠 유품이니까 그건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이제 그만 가주시겠어요? 저는 한숨을 한 번 쉬고 입구에 놓인 가방 2개를 들고 나왔어요. 남편 보험금은 절대 쓰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당장 살 집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더라고요. 당장 가진 돈이 보험금뿐이라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린 뒤 국밥집 문도 다시 열었어요. 국밥집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계속 국밥집 팔라는 연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안 팔겠다는 말만 하니 직원이 얼굴 보고 대화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직접 가게에 찾아왔어요. 국밥집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위치도 좋아서 제가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싶은데 저희한테 파는 게 어떻겠어요? 이 가격 주고 사려는 사람 잘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 국밥집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몇 번이고 안 팔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게까지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먼 걸음 하셨는데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하죠. 정말 탐나는 위치의 가게라 저희 욕심만 생각했네요. 제 행동과 말이 무례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직원을 돌려보냈고 저는 남편 뒤를 이어 가게를 열심히 운영했어요. 절대 이 가게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남편 목까지 악착같이 일했어요. 남편의 부재로 줄어들었던 손님들이 다시 예전처럼 많이 찾아주셨고 저는 그렇게 번 돈으로 최대한 적게 쓰고 많이 모아 작지만 근처에 건물도 하나 샀어요. 국밥집이 다시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쌍둥이들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쌍둥이들이 들어와서 저를 찾더라고요. 가게 잘 되고 있다면서요? 역시 안 팔길 잘했어요. 그쵸? 다 제가 한 발 물러난 덕분에 이렇게 다시 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뭐라고? 어머니? 너 지금 나한테 어머니라고 했니? 왜? 이제 돈 좀 버니까 날 어머니로 인정해주는 거야? 정말 눈물 나게 고맙네.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속물인 줄 아세요? 저희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항상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저희를 늘 친자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표현 방식만 달랐던 것뿐이에요. 지우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요즘 매출 어때요? 예전보다 더 잘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이사 시켜줄 정도는 되겠죠? 아니, 요즘 집에 하도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그럼 그렇지.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어머니라고 하나 했다. 안 그래도 너네한테 줄 게 있었어. 기다려봐라. 찾았네 요놈들. 소금 맛 좀 봐라. 저것들이 무슨 생각으로 제게 어머니라고 하나 했더니 역시나 저한테 돈을 뜯으려고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줄 것 있다면서 주방으로 향했고 쌍둥이들은 돈인 줄 알고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주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소금을 찾아내 바가지 한가득 담았고 쌍둥이들 면전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굵은 소금이라 맞으면 아픈지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그러다 서로 다리가 엉켜서 넘어지는데 그 꼴이 혼자 보기엔 아까웠어요. 저는 넘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쌍둥이들한테 남은 소금을 부었고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쌍둥이들을 구경하고 있었고 쪽팔린지 도망가더라고요. 계속 쌍둥이들이 찾아올 것 같아서 직원을 고용해 저는 따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검사 차원에서 가끔 방문하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고요. 저는 지금도 그들과 완전히 연을 끊은 상태로 살고 있어요. 저를 진작에 엄마라고 인정하고 잘 지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텐데 무엇이 쌍둥이들을 저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연을 쓰다 보니 오늘따라 남편이 더 보고 싶네요. 벌써 남편이 제 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를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밉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며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나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면 남편이 잘 살았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